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부에 이어서 있죠. 2부, 상법 최종 정리, 최신 판례 3개년간 있죠. 그 정리 좀 할까 합니다. 요 판례는 이미 앞쪽에서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제가 이미 자료로 다 내줬던 거죠. 내줬던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볼까 합니다. 앞쪽에서는 이제 사례 내용까지 설명했던 올해 전반기죠. 설명했었는데 이번에 그 최종 정리에는 나올 지문만 그죠. 요지죠. 요지만 좀 해서 선택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함께 빠르게 좀 정리해 주고자 합니다. 뭐 자료는 2부 자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갖고 보시면 되고요. 뭐 최신 판례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원래 보시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는 판례를 23년 10월까지 나왔던 것 중에 11월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을 좀 씻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 범위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6월 말 7월 초 정도까지, 그것도 이론의 여지 없고 논란의 여지 없는 그런 판례들은 있죠. 7월 초 정도까지는 알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두 줄 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어차피 뭐 한 6개월 안에 있는 판례들은 우리가 내지 않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7월 초 전까지도 이론의 여지 없고 확실한 어떤 그런 그런 판례들은 사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7월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 제가 혹시 한두 개 실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다. 그런데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던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을 뭐 설명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좀 안다는 전제하에서 같이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종 정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팩커스 변호사에서 최종 정리용으로 사용했던 걸 우리 카톡방이나 저 또 함께 마지막 정리를 지방에 사는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찍어주는 거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시면 이제 뭐 요거는 자료 구성은 뭐 23년 11월까지 돼 있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는 11월까지 돼 있지만 시험 범위는 6월 그죠? 말 7월 초, 이제 7월 초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어 오류가 아니죠. 논란이 없이 확실한 어떤 그런 판례 결론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마 7월 초까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객관식 지구나 가능한 선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법원직에서 최근에 출제됐던 거죠. 그런 것도 같이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아마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1편, 2편, 3편인데 21년, 22년, 23년이다. 3년인데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23년 6월 말 7월 초다. 알겠죠?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된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판례에서도 나올 게 있고 22년 판례 나올 게 많죠. 계속 우리 몇 번 나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통칙에서 보면요. 이익배당하고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입니다. 이익배당하고 중간배당의 법적 성격하고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있죠. 요거 여러분 알아둬야 돼. 물론 이제 변시에서 20년, 23년 이미 나왔어요. 나왔지만 다른 지문으로, 그러니까 출제되었지 않던 지문으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몇 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상법에서 소멸시효를 짧게 하는 이유는 그죠. 민법의 시효를 짧게 하는 이유는 있죠. 판례가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죠? 상대와 같을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죠. 그래서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예, 그걸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상행위에, 예, 상행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와 같은 정도의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요 갖추면은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된다? 상사시효 적용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10년을 갑니다. 설령 상행위이고 그죠? 예, 상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상인이었다 하더라도 10년이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조건 상인이고 상행이었기 때문에 상사시효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 배당 중간 배당 했다. 우리 상법에서 이익 배당 중간 배당 했잖아요. 배당 가능이 없음에도 한 거래 이거는 무효죠? 예, 무효다. 그래서 회사는 배당을 받을 주주에게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가보시면 이익 배당이나 중간 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행위다. 그죠? 행위로서 회사 영업을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상법 64조에 정되는 상행위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익 배당, 중간 배당은 회사가 하는 것인데 이게 상행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데 상행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상행이 아닙니다. 상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해서 돌려받는 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은 민법 162조 1항이 적용되었고 10년의 민사시효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익 배당, 중간 배당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한 사무에 불과하지 이것이 영업으로 혹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이 아니다가 결론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위법 배당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는 뭐다?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10년의 소멸시효다. 요거 알아두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의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뭐 여러분 했습니다만 일단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 근로계약 있죠. 근로계약 자체는 보조적 상행이 맞아요. 맞는데 근로계약상 회사는 보호 의무를 갖고 있는데 보호 의무를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때 회사에 그죠? 손해배상 청구를 짧게 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10년이다. 아시겠죠? 요거랑 비교해서 거꾸로 근로자가 만약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그죠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해줬다. 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사법 저점이야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하여튼 회사 근로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있죠. 다시 면서 의무 위반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있잖아. 있죠. 예, 손배 청구는 어떻게 한다? 손배 청구는 10년이다. 그랬죠? 10년이다. 그걸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이런 판례는 하나 있어요. 근로계약에 기해서 유족들의 위로금 반환 청구권이 있거든요. 유족들의 위로금 반환 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나 봤어요. 근로계약에 근거한 유족들의 위로금 반환 청구권은 상사시효 된다. 그리고 근로계약 자체는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는 것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보험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청구 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 지금 와서는 뭐 별 생각할 것도 없고요. 이 부당이득 반환청은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보험사고로 발생을 가정해서 수령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돌려달라고 하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법 64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 요거는 이제 변시하면 나왔지만 이럴 때는요. 우리가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되겠죠. 돌려받아야 될 때. 근데 이 부정취득 보험금은요, 여러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로 봤고요. 여러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 때 복수의 이해 당사자들 관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있죠. 이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부정취득 목적이. 그러므로 해서 이 복수의 보험계약,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떻다?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다. 이게 사실 전압 판례였는데, 이제 한쪽 당사자 측에서, 보험금 반환 청구권 있죠?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보험 계약자가 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반환 청구할 때는 보통 3년이고요. 또 보험 계약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어때요? 또 보험료 반환 청구할 때도 3년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648조에 따르거나 662조에 따라서 3년, 이거는요, 입법 정책적으로 정해진 3년이라는 거죠. 거꾸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간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도 동일하게 3년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반대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 판례는 어때요? 여기서 648조 662조는 보험자의 보험 반환 청구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와 관련해서 특칙을 두고 있고, 거기에는 다른 요건이 있더라는 거죠. 선의 중과실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다르다라고 본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판례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 648조 662조는 입법 정책상 결단으로서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할 때까지도 확장 유추할 필요가 없다. 요거고요. 일단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어쨌거나 이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은 그걸 떠나가지고 보험계약의 정령성이나 법률상 신속한 처리 필요성 때문에 10년은 아니고 몇 년이다?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요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에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그게 적용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10년의 민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5년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민법이 103조 위반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는 상사시효 64조 적용된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암기할 것은, 보험금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받아간 보험금을 반환 청구할 때에 그 시효는 둘 다 64조였다. 그렇겠죠? 64조 상사시효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칙을 가보시면 유질계약 관련해서 우리 아시죠? 유질계약에서 질권 실행 방법과 절차 있는데, 요거 이제 뭐 다른 법원직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유질계약에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죠? 유질계약에 대해서는 방법은 질권 설정 계약과 별도로 유질계약이 설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했죠. 그건 나오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유질계약을 실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법은 유질 약정이 체결됐을 때 질권 실행 방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럼 이 질권 실행 방법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죠. 원칙적으로 어때요?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 설정 계약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가 판례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죠? 유질 약정 포함 질권 설정이 적법에 체결된 경우에 질권 설정계에 정한 바가 없고, 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이 어려운 형판이라면 뭐 한다? 유질 약정을 근거로 해서 처분 정산 방법으로 질권을 시행한다 이죠.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방식 하나를 선택해서 처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요거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올 만한 유질계약 관련 실행 방법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유질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질계약 그 하나를 선택해서 이 처분 정산을 거쳤는데 뭐 가격 차이가 나고 그런 불합리가 있는 거는 별도로 있죠.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면 되지, 그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됐죠? 자, 회사법 총칙에 나오는 21년 판례를 보시면 법인격 법인격 부인했을 때 이 책임 채권의 발생 시기 요거 알아둬야 되죠. 요거 우리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잖아. 그죠? 설립 당시 신설회사 설립을 통한 채무 면탈 의도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신설회사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 중 일부가요, 법인격 부인되는 신설회사의 설립 이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일부의 채권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신설회사 법인격 부인이 되는 신설회사의 설립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 채권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설에 설립된 이후 발생한 것도 채권자는 법인격 부인을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랬죠? 책임 발생 시기. 반드시 신설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채권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거는 뭐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죠. 역적용.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죠?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나올 수도 있겠네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다. 하여튼 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은 알 겁니다만은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 목적이나 목적 설비, 인적 구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 자신의 어떤 채무 부담을 면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죠. 알겠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출자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럴 때 개인의 어떤 채권자는 돈을 받을 길이 없잖아, 그죠? 그럴 때 법인격 부인론의 어떤 요건이 갖춰진다면 새로 설립된 이 회사에, 그죠? 법인격을 부인해서 그 배에 있는, 그죠? 개인에게 책임 물거나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로 가능하다는 거죠. 책임 묻거나 양쪽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역적용은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게 바로 역적용이 되겠죠.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 있고, 그죠? 이 개인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됐고요.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개인의 자산이 유용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살펴서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죠?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죠. 그래서 법인격 부인을 해서 양쪽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합자회사 관련되는 판례가 21년에 하나 있었는데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있잖아요. 이 권한상실 선고 판결에 대한 효력하고 그 집행권이 언제 어떻게 부활되느냐, 부활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정리를 해줬어요. 일단 우리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있고, 이번에 가보시면 이런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판결은 형성판결이에요. 형성판결. 그래서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대표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업무 집행권이 상실되면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런데요, 업무 집행 상실 선고를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 어떤 사유로, 무한책임 사원이 합자회사에서 그 업무 집행 상실 선고 받은 자가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특히 합자회사에서는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지금 나왔다는 거죠. 이 사건은 뭐 사안은 이미 저 앞쪽에 원래
6월 달 설명할 때는 다 했던 건데, A 무한책임사원, B 무한책임, C 유한책임, D 유한책임, 그죠? 이렇게 A, B, C가 있었는데, A가, 업무 집행자고요. 근데 업무 집행 상실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같이 있던 무한책임 사원 B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유한책임 사원 CD는 업무 집행을 못하고 A는 업무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권한 상실 선고를 받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A가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때요? 업무 집행의 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었다. 부활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한책임, 무한책임 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 판결인 업무 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 사원의 업무 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업무 집행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업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관으로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새롭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으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줬어요. 합조에서의 무한책임 사원들만으로 업무 집행 사원이나 대표 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은 유효합니다. 그죠? 예. 합조에서는 유한책임 사원은 어떠한 경우도 업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책임 사원들만으로 업무 집행 사원을 정하는 정관 규정도 유효하죠. 그리고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이 된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해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섯 번째가 다만 유한책임 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권한 상실됐죠. 그 상실은 무한책임 사원이 자기가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 됐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럴 때라도 자기가 스스로 정관을 근거로 해갖고 단독으로 의결권 행사해서 업무 집행 사원이나 대표 사원으로 본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유한책임 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로 무한책임 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대표사원 선임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선임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합자에서 합명에서 판례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기억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식 주주권에 가보겠습니다. 21년 판례에서 주식의 양도 의무하고 경영권 양도 의무가 같은 건가? 요거죠. 요거 일단 하나 알아둬야 돼요. 주식을 전부 양도하잖아요. 그죠? 발행 주식 전부 또는 지배 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부터 주식 양수에 이전되잖아요. 이때는요,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 양도가 되면 경영권은 부수적으로 함께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 양도 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고, 요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 청구권을 압류하잖아요. 압류하고 가압류하면 이렇게 되면 주식을 처분을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주식 양도 청구권 자체를 압류 가압류한다고 해서 대물적 효력은 없고요. 단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할 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배척할 수는 없어요. 주식 양도를 구하는 소제기를 할 수, 그러니까 주식 양도 청구권이 압류, 가압류 됐다 하더라도 주식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판례에서는 이게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는 뭐가 됐냐면, 주식이 발행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죠. 만약에 판례가 주식 발행됐을 때 양도를 명했을 때는 주식의 양도는 주식을 교부하는 거니까 교부할 자가 교부할까 말까도 결정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에 대해서 소송으로 만약에 주식 양도를 명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의사표시를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 법원이 주식 양도를 강제로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시 말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채무자들이나 넘겨줄 사람이나 넘겨받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뭔가 해결돼 버린 거죠. 요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발행되지 전에 있죠. 만약에 이러한 어, 소송이 들어왔거나 했다면 어때요? 가압류 압류가 됐을 때, 잠깐만요. 주식 양도 청구권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가압류가 돼 있다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설령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한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권, 지금은 여러분 내용까지 크게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권 발행주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제를 조건하지 않는 한 우리가 법원은 어때요? 주식 양도 청구권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갖고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요. 23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의 허용 범위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식을 법률적으로 있죠. 좀 취득을 쉽게 원칙적으로 이제 이익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 주식을 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거의 허용을 해줬어요. 허용했지만 이익 배당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해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완화됐는데 판례가 그 완화되었다고 오해하지 마라. 자기 주식 취득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을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익 배당 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할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에 의한 주식 취득할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죠? 행사하는 경우는 상법 3, 4, 1조의 2에 가보면 4호에 특정 목적에 의해서 회사에 대해서 예,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줘야 되는 겁니다. 특정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뭡니까? 합병이라든지 포괄적 교환이라든지 등등 있죠. 이런 곳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주식을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특정 목적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이거죠. 이겁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하고 있죠. 계약을 체결했어요. 너 주식을 사줄게 라고 약정했단 말이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내 주식 사라고 청구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던 3, 4, 1조의 이 제4호가 적용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해당될 것인가 봤는데 판례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거는 법에 규정 합병이라든지 어, 주식 합병이라든지 영업 양도라든지 포괄적 교환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약정에 의해서 매수 청구를 할 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 목적에 의한 주식 취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거 할 때는 약정했을 때는 앞쪽에 봤던 3, 4, 1조에서 정한 다시 말하면 이 가능한 배당 가능한 있고 알겠죠? 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는 요건이 맞으면 그때는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약정을 했을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취득 자기 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 주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해 주면서요. 상법 3, 4, 1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기 주식 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알겠죠? 3, 4, 1조에서 정한 요건이 뭡니까? 배당 가능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된 방법으로 절차가 있어요. 그것과 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는 요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기 주식 취득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으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정 목적에 의한 3, 4, 1조의 이 제4호의 자기주식 매수청구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약정을 한 것은. 이해됐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면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기주식 취득할 때 이익배당금이 있을 때 이익배당으로 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당 가능 이익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그러면 허용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우리 판례는 허용된다고 봤어요. 허용된다고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당 가능 이익을 취득한다는 이 배당 가능 이익은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자금을 차입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배당 가능 이익을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할 때 단기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결과 배당 가능 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자는 거죠. 이거는 회사 자금을 빌려서 자기 주식 취득하더라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에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자기 주식은 배당 가능이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서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허용된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니까 마지막에 빠르게 있죠. 한번 여러분들 이제 눈에 바르고 귀에 익혀서 가면 금방 빨리 고를 수 있어요. 상법은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 이걸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